지대설은 도시지대론입니다. 도시지대론. 알론소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했고요.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지대에 적용한 겁니다. 입찰지대설을 경쟁지대라고도 그러거든요. 자, 도시 토지가 있어요. 도시 토지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건 농경지 지대론이고요. 농지. 이 도시 토지는 택지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게 도시 토지인 거예요. 그럼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도시 토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이 되는데, 그럼 저 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으로 이용이 될까?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 있잖아요. 자, 이 토지는 누가 차지할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 생각에. 저 토지는, 응? 이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 이 토지들은 누가 차지할까요? 응? 그렇지. 그게 입찰지대로는 핵심이야. 그러니까 도시 토지는 돈 제일 많이 내겠다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입찰지대론의 결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겠다는 사람에게 저 토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겠다는 그 금액, 내 이만큼 낼게, 나 100만 원 줄게, 200만 원 줄게, 이렇게 제시하는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그걸 입찰지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지대란 저 토지를 이용할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지불하려고 하는 최소 금액이다, 최대 금액이다? 최대 금액. 그게 입찰지대예요. 아시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 분필을 누구한테 주고 싶거든. 누구한테 줘야 될까? 돈 제일 많이 주겠다는 사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 원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경쟁. 맞아요? 토지는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돈 제일 많이 내겠다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 낼게요 하고 제시하는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입찰지대라 부른다 이 말이야. 내가 법원에 경매 보러 가가지고 입찰 보러 갔을 때 내 금액 적어내잖아. 입찰 금액.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 이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힘든 거야. 자, 그래서 책에 볼게요. 161페이지입니다. 입찰지대는 뜻이 중요하죠. 자, 거기 보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보이세요? 거기가 중요한 얘기죠. 최대 금액. 최대 금액.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자, 그럼 누가 차지합니까, 이 토지는?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차지하겠지. 맞아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용도로 이용이 되겠지. 상업으로 돈을 가장 많이 내면 상업으로 결정되는 거고. 맞습니까? 자, 또 입찰지대 뒤에 한번 계속 볼게요. 초과이윤이 얼마 되는?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대인 거예요. 내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이윤을 내가 얻으려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뺏겨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대입니다. 저 말은 정상이윤은 가능하죠. 정상이윤은 가능.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 안 되면 기억해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2번은 봐봐요. 어떤 토지든지 입지 경쟁의 결과 최대의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 주체가 이용한다. 맞나요? 네. 그렇죠. 자, 그랬더니 도시 토지는 가운데는 상업이 차지하고
그 외곽은 주거가 차지하고 가장 바깥에는 누가 차지하더라? 공업용이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 토지가 결정이 되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업은 어떻게 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장 큰 이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돼 있네요. 4번입니다.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이 되겠죠.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용도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때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입찰 지대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대. 이 거리. 자, 여기 요 지점만 볼게요. 요 지점. 자, 이 지점에서 상업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지대를 내겠대요. 최대한 상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만큼 지대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에 지대가 싸다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집을 지어가지고는 돈이 안 돼, 한마디로. 그러니까 상업하는 사람들보다는 지대를 많이 줄 수가 없어. 여기가 상업, 여긴 주거. 공장 짓겠다는 사람은 더 많이 낼 수도 없어요. 한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낮게 잡았나? 여기 요 정도. 여기 공업.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상업의 지대 곡선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상업. 이게 상업입니다. 이게 상업의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업은 이 지점에서는 이만큼의 지대를 최대한 낼 수 있고 여기서는 이만큼, 여기서는 이만큼 이렇게 지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지만 주거는요. 상업보다는 요 중심 가까이서는 지대를 더 많이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주거는 이런 지대 곡선이 나오더라. 이게 주거의 입찰 지대. 자, 공업입니다. 공업은 이런 입찰 지대 곡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업. 상업, 주거, 공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중심에서는 누가 지대 곡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우측 우하향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대 곡선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가장 높은 지대를 냅니까? 상업이 가장 많은 지대를 제시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를 벗어나가지고 여기까지는 여기는 상업. 여기까지 누가 이제 주거가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하고 있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거. 자,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누가 가장 많은 지대를 제시하고 있나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로 이용된다? 공업으로 이용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상업, 주거, 공업의 가장 바깥 부분을 쭉 연결했죠. 이 노란색 선이. 이런 선을 포락선이라 그러고요.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은 각 산업의 입찰지대 곡선의 가장 낮은 부분을 연결한 겁니까?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겁니까? 가장 높은 부분이죠. 가장 높은 부분은 위에를 연결했잖아요. 낮은 부분이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도시 전체 입찰지대, 거기 그림 한번 봐보세요. 161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림 있죠?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입찰지대 곡선 있잖아요. 그 파란색 선 있잖아요. 그게 사회 전체 입찰지대 곡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출 한번 봐봐요. 기출 4번 한번 볼까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4번 그 별표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알론소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뭐라고 돼 있어요? 높은 거기가 포인트예요.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기억합니다. 거기. 자, 그래서 입찰지대설을 다 했어요. 입찰지대설은 기억할 게 이거야, 그냥. 뜻이 중요하다. 뜻, 최대 금액, 초과 이윤형. 도시 토지는 누가 이용하게 된다고요? 내가 언제 상업이라고 했어? 도시 토지는 누가 이용해요? 어떤 용도로 이용되죠? 가장 주거도 공업도 있다. 상업이라 그러면 안 된다.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용도로 이용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아까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이었지 않습니까?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주체가 이용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대충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자꾸 공부할 때 대충 이렇게 하는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자, 그래서 입찰지대론 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지대론 중에 여기까지 끝이 났죠? 그러면 경제지대하고 준지대 보겠습니다. 자, 경제지대, 준지대는 앞에 나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그럼 거기 보면 전용수익과 경제지대라고 나오죠? 사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뭐 꼭 이거 설명을 전에 들었지만 이해하시기가 힘드시면 결론을 항상 기억해놔야 돼요. 자, 볼까요? 생산 요소의 수입. 생산 요소의 수입은 지대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생산 요소의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지대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여러분 좀 어려우실까봐 제가 인건비를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대학생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걔가 시급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생산 요소의 수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난 최소한 한 시간에 10,000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나는 편의점 말고 다른 데 갈 거야.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걸 전용 수입이라 그래요. 전용 수입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가 돈은 받아야 되겠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정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일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전용 수입 한번 봐봐요. 토지 등과 같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소한의 지급액 줄치세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이 말도 줄 하나 치고요. 이걸 전용 수입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일종의 정상 이윤이죠. 내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윤, 정상 이윤이죠. 그래 이 알바생의 정상 이윤은 10,000원이라 그래 보겠습니다. 나는 10,000원만 받으면 일을 할 거예요. 일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15,000원을 주네. 15,000원을. 왜냐하면 얘가 일을 잘해. 그리고 지금 알바생들이 잘 안 구해져. 무슨 말 알겠어요? 알바생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얘는 10,000원만 주면 일을 할 건데 주인은 얼마나 준다? 15,000원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5,000원 더 받았죠? 그럼 이거는 초과이윤이네. 초과이윤이잖아요. 정상 이윤보다 더 받았으니까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경제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생산 요소의 수입은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용 수입은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이윤. 이름 봐봐. 전용.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뭐라 그런다? 딱 읽으면 전용수입인지 아시면 됩니다. 경제지대가 아니고 전용수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경제지대란 그래놓고는 전용수입을 적어 놓을 수 있다고요. 그럼 경제지대는 뭔데요? 초과이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는 기억하자.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생산 요소가 공급이 잘 안 될수록 초과이윤인 경제지대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집니다.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 초과이윤은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커진다. 그래서 그 밑에 디귿 보세요. 동그라미 이번에 경제지대라고 있죠? 자, 그 경제지대는 파레토 지대라고도 그래요. 파레토 경제학자입니다. 파레토 지대. 그래서 거기 보면 경제지대, 파레토 지대, 초과이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기 디귿. 자, 줄 서볼게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그랬죠, 제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지대는 점점 커집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지대. 이제 준지대 볼게요. 준지대. 자, 우리 교재는 158페이지 나오죠. 준지대. 마샬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마샬. 15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 준지대는요, 일시적인 초과이윤이에요. 이걸 딱 먼저 다 기억해야 돼요. 단기적인 초과이윤이에요. 그래서 영구적, 장기적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장기로 가면 소멸해버려. 일단 이것도 딱 기억해야 돼요. 그 왜냐? 이 준지대는 생산 설비, 기계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지대와 준지대는요, 생산 요소의 초과이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 요소의 초과이윤. 그럼 이 경제지대는 아까 봤던 경제지대는 토지와 같이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경제지대라 그래요. 그런데 기계기구는 단기에는 공급이 잘 돼요, 안 돼요? 기계기구는 단기에는 시설 확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시설 확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단기에는 기계기구를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초과이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 근데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생산 설비가 갖춰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로 인한 초과이윤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더 초과이윤을 보고 있다 그래 볼게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초과이윤은 단기적으로만 가능한 거야.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나를 따라잡아 버려. 그럼 장기로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초과이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걸 준지대라 그래.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단기적으로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누리는 초과이윤. 이거를 뭐라고 불러? 준지대라 부르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준지대 나오면 이걸 꼭 기억해 준다. 이게 제일 중요해. 장기적, 영구적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주장했다? 그 정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지대론이 다 끝이 났어요.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차액지대론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다. 틀렸죠? 소유 동그라미 하세요. 소유는 마르크스죠. 절대지대설입니다. 2번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이다. 틀렸죠? 맞아요? 틀렸어요? 정신 지금 딱 집중해야 돼. 지금 뭐가 뭔지 구별 못하면 안 된다. 자, 잉여라고 얘기하는 건 고전학파잖아요.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고, 마르크스는 신고전이죠. 그래서 신고전은 지대를 비용으로 봅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다. 이래야 되겠네. 3번 리카도에 의하면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조방적 한계의 토지가 한계지예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 토지가 된다. 맞습니다. 3번이 맞네요. 4번 준지대는 토지 외의 고정 생산 요소. 이게 이제 기계 생산 설비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토지 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으로 오케이 좋아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영구적인 지대의 성격을 가진 소득이다. 틀렸단 말이야. 틀렸습니다. 튀넨에 의하면 시장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증가로 인해 지대도 점점 증가한다. 수송비가 증가하므로 지대는 점점 감소한다. 이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대론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은 공간구조론이 먼저 나오네요. 그럼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책 순서대로 도시공간구조론. 도시공간구조론에는 이론이 3개가 있죠. 뭐뭐 있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또 뭐가 있나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또요. 해리스 울만의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 3개 이론이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 하나씩 보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버제스 사람 이름입니다.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내부 공간 구조가 동심원을 그리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 첫 번째 뭐가 기억이 나야 돼? 중, 점, 저, 고, 통. 그렇죠. 이 순서대로 도시가 분화되어 나간다. 중심 업무 지역. 점이 지역 그래도 되고요. 전이, 천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 고소득층 주거지역, 통근자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꼭 기억해야 되겠다. 중점 저거통. 두 번째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네? 감소한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범죄가 많아요?
저소득층들이 살거든. 질병도 많고 범죄도 많고. 세 번째, 친입, 경쟁, 천의의 과정으로 도시의 성장을 설명합니다. 이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 다 줄이 쳐져 있죠?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적으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응?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 가까워질수록 반대라면 그 되겠지. 책대로 적어 드릴까? 시험이 책대로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아, 정말 왜 그러세요? 이렇게 유도리가 없나? 응? 그래, 우리 장난친 거지 지금 나한테. 그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거 아니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곤란하다. 융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개로는 그대로 안 내. 내가 일부러 용어도 이렇게 적을 때도 다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 때나 막 적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이게 다 낸단 말이에요. 왜 점이라고 돼 있지? 책이 1000인데? 책마다 다 다르다. 그럼 책 10권 펴고 공부해야 돼. 그러려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또 볼게요. 튀넨의 이론을 응용했어요. 그럼 누가 원조인데요? 튀넨이 원조예요. 자, 5번째. 뭐 시카고라는 도시를 모델로 했다 이런 거는 제가 안 할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5번. 저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저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중심 가까이 살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교통을 무시했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교통망을 따라 교통망을 축으로 도시는 성장한다. 그 모양이 부채꼴 모양이다. 고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고소득층이 간선도로 가까이 입지한다. 이 세 개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게 부채꼴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통망을 축으로 성장한다고 그래서 축 이론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그 모양이 쐐기 모양처럼도 보인다고 그래서 쐐기 모형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핵심 이론. 자, 다핵심 이론은 도시의 중심은 하나다, 여러 개다. 도시의 중심은 여러 개다. 도시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이다. 그럼 얘들은 도시의 중심이 하나입니까? 그렇죠. 이 둘은 도시의 중심이 하나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제는 도시의 중심이 하나야. 단핵 모형이라고. 그럼 여기서 다핵의 발생 원인이 있죠. 도시의 중심이 여러 개가 되는 원인.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가지가 있죠.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동종,
유사 활동은 집중, 직접, 집중, 양립. 이종 활동은 분산, 분리, 비양립. 이 두 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 두 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 6번 한번 볼까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도시 공간 구조를 일단 이 세 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상호 편익을 가져다 주는 활동. 상호 편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동종일까요? 이종일까요? 동종이겠죠.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 편익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되어 있네요. 상호 편익이 동종입니다. 맞네요. 2번.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어떻게 된다? 중심에 가까워지면 증가하죠. 감소가 아니고 증가합니다. 틀렸네요. 선형 이론에 의하면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 축가의 접근성이 직가에 영향을 주며 형성된다. 어때요? 맞죠? 부채꼴 나오고 교통망 나오고 그럼 맞죠.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다. 근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틀렸다 그러면 안 되죠. 중점 저고통인데 가깝죠. 자, 5번. 호이트는 도시 내부 기능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 등을 거쳐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이 답이 두 개네요. 5번도 틀렸습니다. 답 2번하고 5번 하셔야 되겠네요. 복수 정답 해주세요. 2번, 5번. 2번도 틀리고 5번도 틀렸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거기 침입 경쟁 천이 나오면 뭐죠? 버제스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아직 안 배웠다.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까지 봤네요. 그럼 이제 상업 입지론 볼게요. 상업 입지론에서는 상권 이론, 그리고 점포의 종류, 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상권 이론은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주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럼 상권 이론에는 누가 나오던가요? 레일리, 크리스탈로부터 할까요? 크리스탈로, 또요? 레일리, 그렇죠. 컨버스, 허프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기타로 넬슨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넬슨. 그럼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라 그러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넬슨의 점포 입지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 저기서 이론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론 문제는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론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들을 시험에서 내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겠지.
여기서 한 문제를 내고 여기서 한 문제를 내고 여기서 한 그렇게 안 낸단 말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한 문제 낸다고요. 그러면 각 이론마다 가장 중요한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많이 알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론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응? 어? 저 처음 배운다고? 네. 안 했어. 네. 그럼 좀 해야지. 오케이. 자, 우리 교재. 맞다. 우리는 이게 3, 4월 달 하니까. 제가 학원마다 1, 2월 달만 기본서라고 3월 달에 기본서 안 하는 학원들이 있거든. 그래, 그런 학원들은 10주 동안 1, 2월 그러니까 기본서를 해주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걸 했죠. 우리는 3, 4월 달에 기본서를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안 했구나.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얘기 잘했다. 자, 173페이지입니다. 맞다. 기억난다. 3월 달에 제가 한다고 그랬네요. 근데 기본서는 두 번 보는 게 좋아요. 우리 학원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자, 먼저 우리 책에 상권이 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상권의 개념 그렇게 돼 있죠. 고객이 존재하는 곳 이렇게 줄여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을 얘기해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 상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가 크면 상권이 크다 그럴 거고,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 조그만하면 상권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여기 보시고 넘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상권 이론은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계산 문제가 나와버리잖아? 그럼 이건 안 내. 이론 안 내. 그럼 이론이 나오면 계산 문제는 또 안 내. 그러니까 저기서 그게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계산 문제가 나올 확률이 한 70% 이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위주로 공부를 해놔야 된다? 계산 문제. 올해 나올 거예요. 올해 나온단 말이야. 제 생각에 제 작년에 안 냈거든.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론은 기본적인 거 아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순서대로 발표가 됐어요. 이 순서대로. 자, 먼저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인데요.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해요. 뭐를 설명한다고요? 중심지 성립 과정. 그럼 여기서 그러면 중심지가 뭔데요? 알아야 되겠네요. 자, 우리 책에 볼게요.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중심지 성립 과정이라고.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해요. 그럼 이제 중심지가 뭔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중심지 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장소 이렇게 적으세요. 줄만 치세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장소예요. 그럼 우리 학원 있죠? 우리 학원 중심지예요. 옆에 슈퍼 있죠? 다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중심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고객들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뭐라고 부른다? 중심지라고 부릅니다. 중심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결론. 크리스탈에는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한다면서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서는 얘를 꼭 알아야 돼요. 중심지 성립 조건.
그러면 중심지는 어떨 때 성립할까?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책에 175페이지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4번 별표예요.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선생님, 재화의 도달 범위가 아닌데 거리인데 그러면 또 안 돼. 재화의 도달 거리나 재화의 도달 범위나 걔가 걔야. 예? 이 외국 원서를, 이 외국 이론이잖아요. 그 번역을 하다 보면 레인지를 거리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 범위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예? 재화의 도달 범위나 재화의 도달 거리나 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럼 얘가 뭔데? 이게 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뭔데요? 또는 재화의 도달 거리는 뭔데요? 최소 요구치는 뭔데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얘가 좀 기억해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 자, 우리 학원 중심지라 그랬다. 우리 학원 중심지야. 그럼 우리 학원에 올 수 있는 학원생들이 가장 멀리서 오는 범위 있겠지? 가장 멀리서 오는 분이 북구에서 오시는 분이 있다 치자. 북구, 호계. 거기가 재화의 도달 범위야. 그러니까 고객이 올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거기를 뭐라고 그런다? 재화의 도달 거리야 그래요. 볼게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고객들이 통행하는 무슨 거리라고요? 최대 거리. 그 줄을 딱 쳐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 뭔지 아시겠어요? 네. 고객이 올 수 있는 제일 먼 거리. 그게 재화의 도달 거리라고. 그러면 거기를 벗어나면 고객은 온다 안 온다? 그래 수요가 0이 되는 범위라고요. 판매량이 0. 또 저거 수요가 0. 그럼 재화의 도달 거리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최대 거리 판매량 0 수요 0 이걸 딱 기억해야 돼. 이 말이 핵심이야. 재화의 도달 거리를 벗어나면 고객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이거 판매량 0이 되는 범위지. 수요가 0이 되는 범위가 되겠네요. 맞아요? 네. 자,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또 응용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 거리가 멀어. 그러면 그 중심지는 상권이 커요 작아요? 왜요? 멀리서 오면 상권이 작나? 네? 동네 슈퍼 그럼 상권 억수로 크겠네. 가까이서 오니까. 멀리서 온다는 건 상권이 작다는 겁니까? 크다는 겁니까? 자, 우리 해운대에 있는 센텀백화점 상권이 작아요? 커요? 작지? 멀리서 오는데. 바로 틀린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상권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크리스탈르는 이 공간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큰 상권으로 본다. 큰 중심지로 봅니다. 기억해야 돼요. 크리스탈르는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최대 거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멀리 있어도 오잖아요. 그러면 작은 중심지다, 큰 중심지다? 큰 중심지인 거야. 큰 중심지. 그러면 주변 사람들만 와. 그럼 이거는 큰 중심지다, 작은 중심지다? 그렇죠. 작은 중심지예요.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최소 요구치는 뭐냐?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를 얘기해요. 자, 거기 좀 볼까요? 최소 요구치.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 최소한의 고객 수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시골 마을에 가면 있잖아요. 시골 마을. 거기 가면 피자집 있을까? 왜 없대? 피자집이? 수요가 없어요. 그 중심지가 성립이 안 돼.
피자집이는 중심지가 왜 성립? 자, 봐봐요. 자, 피자집이 되려면 최소한의 고객수가 있어야 되거든. 피자집 하나가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고객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뭐라 불러? 최소 요구치야. 그러면 최소 요구치가 만약에 1000명이라 그래 볼게요. 그런데 그 주변에 1000명이 없어. 그럼 피자집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최소 요구치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박스에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 커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재화의 도달 거리면요. 이 안에 최소 요구치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돼야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서는요.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고차 중심지가 클까요? 저차 중심지가 클까요? 고차가 더 크겠죠. 그럼 여기서 크다는 얘기는 재화의 도달 거리가 더 멀다는 얘기입니다. 상권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백화점, 슈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차 중심지 개수가 많다, 고차 중심지 개수가 많다. 저차가 많죠.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주절로 다 알 수 있어야 돼. 고차 중심지 간 거리가 멀다, 저차 중심지 간 거리가 멀다. 고차가 거리고, 시청, 동사무소야. 대학, 초등학교예요. 이런 개념이라고요. 여기다가 뭐 중차 하나 넣을 수도 있어요. 고차, 저차는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백화점에 자주 간다, 슈퍼에 자주 간다. 백화점 그러면 안 된다. 본인 생각하면 안 돼. 슈퍼에 자주 가지. 이거 기억해야 되고. 상권이 클수록, 고차 중심지일수록 상권이 크다는 게 고차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상권이 클수록 고차 중심지일수록 구매 빈도는 크다 작다? 작다. 자주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럼 반대로 상권이 작을수록 저차 중심지일수록 구매 빈도는 높다. 그래서 175페이지 맨 밑에 시옷이에요. 시옷. 별표. 소비자의 이용 빈도는 고차 중심지가 낮고 저차 중심지가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했어. 그러면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딱 생각해야 돼. 중심지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 재화의 도달 거리, 최대 거리, 고객이 올 수 있는 최대 거리, 수요가 0, 판매량이 0이 되는 범위다. 됐어요? 고차 중심지라는 건 상권이 크다는 얘기고 재화의 도달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저차 중심지는 상권이 작고 가깝다는 뜻이다. 백화점, 슈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요 말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끝났어요. 다 알려고 그러지 마. 다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다 했거든. 그럼 이거 할 거거든요. 좀 쉬었다 할게요. 여기는 그대로 두세요. 여기는.